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유튜브가 쇼츠 조회수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 틱톡하고 인스타 릴스에게 밀리지 않으려고 일단 그 방식을 바꿨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인데 그 일단 기준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바꿨으니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식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바꾼 방식은 좀 있으면 여러분 보시면 아십니다. 어떻게 바꿨는지 보시면 아는데 이게 재생만 해도 이제 그 기본 톡스알이 쓰는 재생만 해도 조회수 찍게 되는데 유튜브는 기존에 몇 초를 시청해야 하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용자나 광고주 입장에서는 조회수가 적게 보이는 유튜브가 좀 불리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바꿨으면서 동등한 무대에서 경쟁하자는 전략으로 좀 바꿨고요. 이제 쇼츠 크리에이티브 생태계를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걸 바꾼 방식이고 1억 단위 바이럴 영상이 좀 더 자주 발생하는 방식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광고 수익 기반의 확장을 하기 위해서 조회수 좀 부풀리기 전략을 좀 했고요. 알고리즘 개선이나 사용자 반응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좀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게 바꾼 방식이 어떻게 효과를 발휘할지 좀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 좀 바꾸고 나서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쇼츠를 안 만들거든요. 저는 쇼츠가 생각보다 안 만드는데 왜냐면 이게 감각이 좀 있어야 되더라고요. 저같이 약간 둔한 사람들은 쇼츠를 좀 잘 못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감각이 있는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데 저는 이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약간 말이 많고 막 이런 사람이라 좀 별로 쇼츠를 안 좋아하는데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쇼츠를 만드시고 그리고 특히 저는 인스타를 안 해서 인스타를 하시는 분들은 쇼츠를 좋아하시는데 이게 릴스를 하고 이러시는 분들 좋아하는데 그 말보다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쇼츠를 좋아하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좀 만지신데 요거를 하시는 분들에게 좀 희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유타라는 데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시면 유타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약간 보수적인 쪽입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법을 만들었는데 이쪽에서 유타라는 지역에서 유타 쪽에서 SB 142 어플 스토어 어카운터빌리티 액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법이 뭐냐면 부모의 승인 없이는 앱을 못 깔게 하는 법입니다. 강력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시행은 5월 7일 날 하겠다는 건데요. 개정 시 사용자 연령 확인을 하고 18세 미만은 부모 계정 연계는 신원 확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이게 틱톡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개정을 할 때 틱톡이 이제 개정을 할 때 부모의 승인을 살짝 받아야 되는 약간 그런 법이었는데 이거를 완전 강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이제 주지사가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주위에 있는 tek사스나 이런 주로 이제 오리곤이나 이런 주도 갈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아예 18세 미만은 거의 앱을 부모의 허락하에 다 써야 되는 약간 이런 법입니다. 미성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 하게 되는데 요즘 메타는 이거 찬성이에요. 메타는 요즘에 거의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고 점점 더 미국이 좀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미국이 완전 이상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 빅테크에 대한 이런 게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고 앱 내에서 발생하는 요 데이터 수집 요게 다 개발자 책임이었는데 요게 점점 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약간 사용자 책임으로 가게 되는 약간 요런 하는 것 같고 이게 문제가 요새 많아요. 이 부분이 앱 때문에 뭐랄까 청소년 아동 학대나 이런 앱들이 계속 이상한 앱들이 많이 생기고 마약 거래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 부분이 특히 문제가 미국은 많이 생깁니다. 아동 학대 뭐 약간 이상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보호하려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보호가 누구 책임이냐는 게 지금 너무 많이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좀 묻고자 하는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누구 책임이냐를 지금 너무 많이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메타는 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메타는 찬성하고 있는데 그 구글이나 그 애플은 이 부분을 어쨌든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약간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가 오늘 세금을 매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무료 SNS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메타나 그다음에 링크드인이나 X 같은 쪽에 요 어떤 데이터 있죠. 요거를 과세라고 화폐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돈을 벌잖아요. 데이터를 주고 이거를 이제 화폐이기 때문에 VAT를 매겨야 된다. 너네가 이걸 돈을 버니까 이거를 VAT를 매겨서 세금을 내야 된다.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세금을 매기려고 하고 있어요. 세금의 재정의를 하려고 이제 해서 이제 무료 소셜 계정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매겨서 너네에게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이게 데이터가 좀 문제인 게 데이터는 소모되지가 않아요. 이걸 과연 이거를 복제가 되지 않는 걸 재활용되는 걸 과연 세금을 매길 수 있겠느냐 데이터가 이게 무한한데 이게 유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유한하기 때문에 뭔가 이게 좀 약간 그런데 이건 무한한 거를 과연 세금을 매길 수 있겠느냐. 그 화폐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화폐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 화폐는 사실은 화폐를 재화로 보는데 이걸 돈을 버는 걸 화폐로 볼 것인가, 유한한 걸 화폐로 볼 것인가, 이걸 정확하게 이제 해야 되거든요. 이 VAT나 세금을 어떻게 매길 것인가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제 인문학적으로 이제 약간 논의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에 따라서 이제 향후에 빅테크들의 세금을 그러니까 돈 버는 게 빅테크밖에 없다 보니까 다들 전 세계적으로 돈 나올 구멍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다 세금 정의를 하고 있으면서 이게 이제 다들 이제 디지털 동향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들 여기 이탈리아가 세금을 매기는데 성공하면 다들 달려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세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새로운 마지막 소식은 이겁니다. 오늘 오늘 소식인데 X가 이거 웃긴 거예요. 텔레그램 있죠. 텔레그램하고 협업을 해요. 근데 웃긴 건 텔레그램 무료잖아요. 그 무료인 서비스를 프리미엄 제공자들한테 제공하고 있어요. X 내에서. 일단 이걸 왜 제공하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게요. 누가 하나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안에 쓸 수가 있어요. X 안에서 텔레그램을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는데 아니 제가 웃긴 건 프리미엄 서비스를 X 안에서 왜 쓰는 거예요? 그 공짜인 거를 따로 쓰면 되지. 그냥 근데 이제 언론들은 이제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뭐 둘 다 탈중앙적이고 뭐 탈규제적인 걸 좋아하는 두 매체가 만났다 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는데 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어쨌든 월스트리트저널에 특별한 게 나서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한국 출산율을 저 해바라기 뭐예요? 이게 초상권이 있어서 제가 잠깐 없앴습니다. 두 분이 나오셨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분이 초상권을 이제 하셨지만 제가 볼 때 저희는 받은 적이 없어서 네. 이 두 분을 가렸습니다. 네. 제가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분이 이제 초상권을 제공하셨지만 저희는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혹시나 해서 이제 가린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가려서 이제 얼굴 가린 거고요. 그 이제 그 출산율을 높이려는 한국이 정말 출산율이 세계적 문제로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0.75%로 이제 한국의 출산율이 가장 최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고요. 이게 세계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제 이 부분을 잠깐 제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사하구가 있어요. 부산에 가면 거기는 이렇게 선만 봐도 $340를 준답니다. 네, $340를 준다고 그러고 결혼하면 1,4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영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애를 놓으면 1억을 준다고 합니다. 결혼해서. 예, 그리고 이제 어떤 교회는 1,000만 원인가를 또 준다고 하기도 하고 교회도 돈 많이 주죠. 예, 이렇게 많이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인천인가? 거기는 집을 뭐 100원인가 이렇게 뭐 준다고 전세를 뭐 준다고 얘기도 하고 뭐 이래서 인천에 많이 늘었대요. 젊은 세대들이. 유치하려고. 월세가 100원인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00원 월세 대박인데요. 1,000원 월세인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00원 월세가 1,000원 월세가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어쨌든 그런 전략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000원 월세인지 100원 월세인지 10,000원 월세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게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전략적으로 지자체들이 많이 하고 있으면서 출산율과 어쨌든 젊은이를 유치하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쨌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 대응이 많이 있고 실제 성과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고 수천 명의 참가자의 결혼 성사급은 극소수라는 거죠. 프로그램 참가 요청거리는 여성들이 많고 효과보다 홍보라는 측면이 많습니다. 특징적인 사례가 많고 이게 뭔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보다 실질적으로 이제 살기 좋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살기 좋은 것도 있어야 되고 실질적인 뭔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원천적인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원천적인 것들이 있어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하죠, 출산율.
자, 요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전해드리고요. 자, 트럼프 자동차 관세에 관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세 빅피처가 결국 일론 머스크를 위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이게 계속 우리나라에 좀 나오던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는데 자세히 좀 말씀을 제가 드릴 겁니다. 테슬라가 관세 수혜자가 왜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테슬라는 미국에서 판매한 차량을 100% 미국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이나 캘리포니아 이게 생산을 하고 있고요. 반면 GM이나 포드나 폭스바겐은 멕시코나 캐나다나 한국에서 유럽에서 이제 완성차를 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관세의 대상입니다. 한국도 이제 뭐 얼마 현대차가 했다고 하는데 공장을 만드는데 제가 볼 때 몇 년이 걸립니다. 현실적으로 그걸 받으려면 한참 걸릴 것 같고요. 뭐 조지아주에 있는데 그건 전기차입니다. 전기차가 근데 일부고요. 왜 결국 일론 머스크예요? 빅피처가? 일론 머스크만 혜택을 받을 것 같아요. 이 관세를 하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완성차 관세 면제를 받는 거죠.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다 거기서 만드니까 일론 머스크밖에 없어요. 지금 이 관세를 하면 다 관세에 적용이 됩니다. 모든 차. 네. 그러니까 GM 포드가 다 미국 차긴 하지만 지금 만드는 게 다 멕시코, 캐나다, 한국에서 만들어요. 네. GM도 지금 한국에서 만들잖아요. 미국에서 만든 차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네. 알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테슬라만 미국에서 만들어요. 맞아요.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수천 달러 인상되고 상대로 테슬라가 모델 3나 Y가 저렴해 보일 수 있다니까요. 지금 비싸지만. 예. 예. 그리고 이제 부품 관세가 모든 기업에 해당되지만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어요. 사실은 테슬라는 부품 공급망이 수직 기여도가 높고 미국 내 공급망이 상대적으로 탄탄해요. 그리고 이제 타격이 입지만 타사에 비해서 피해가 덜하다는 거고 미국산 브랜드 이미지가 강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산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는 거고 사실은 이제 뭐 그런 생각이 있어서 결국에 이게 전략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테슬라는 미국에서 차를 만들고 미국에서 판다라는 생각이 있고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텍사스의 대부분 차량을 생산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뭐 테슬라가 디렉트 투 컴퍼니 이렇게 커스텀 죄송합니다. 컨슈머라는 어떤 전통적인 그런 자동차 유통망을 딜러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약간 이런 생각이라서 유통 마진이 없고 소비자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약간 이런 측면이 있어서 테슬라가 혜택을 받는 빅픽처가 아니 원래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나 숨은 뜻이 있나 생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있고 뭐 이런 생각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기사로도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생각이 될 거고 이제 기본적으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중심의 생산지가 이동이 될 것 같고 전기차 시장에 테슬라가 전기차는 일단 다 가져갈 것 같고 그다음에 중저가 내연기관의 해외 브랜드는 다 퇴조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자동차 유통 생태계가 딜러 부품 업계가 충격을 받을 것 같고 테슬라 중심 다극 체제가 붕괴될 것 같고 미국의 재산업이 신호탄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기술 산업의 플랫폼이 될 것 같은 약간 테슬라 1강 체제가 가능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조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 또 틱톡을 내주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뭐 기발합니다, 늘 제가. 네, 일단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송에서 이제 중국발 틱톡 매각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틱톡을 내줄 테니까 관세 1%라도 올려라. 더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미국 내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협상 지렛대로 쓰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 4월 5일 날 틱톡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얘기가 없어요. 그런 걸 볼 때 기회 줄 테니까 매입하라 뭐 이렇게 하는 얘기고 뭐 틱톡보다는 관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양동 작전을 쓰고 있는 것 같고 압박 전술인 것 같아요. 관세로 이제 압박을 하고 틱톡 매각도 이제 기본적으로 양동 작전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협조 안 하면 관세 일부 압박이라는 어떤 당근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고 매각 기한도 연장할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틱톡 내줄 테니까 다른 걸 양보하라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관세 지렛대라는 빅딜 프레임을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단순 기술 안보 사안이 아니라 대중무역 카드로 이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는 사실은 이제 국내 정치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강한 대통령 이미지를 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관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틱톡 매각 입고로 관세 완화 조건이 미국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양보 없는 양보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디지털 주권과 패권을 한꺼번에 가지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협상은 기술 전쟁의 외교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쨌든 앞으로 뭐 20세 패권을 지내면 룰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자기가 자신만의 룰을 만들어서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이 나오네요. 웃음이 나와요. 왜요? 네. 당황스럽기도 하고. 자기 가는 길이 길이라는 생각을 한 거죠. 약간 그런 네. 느낌이 좀 들어서요. 룰을 만드는 것 같아 자기. 음.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계속 가는 약간 그런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재밌는 얘기.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슈퍼팩 다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그 슈퍼팩을 만든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이제 그 이런 것 같아요. 이걸 왜 만들었는지 봤더니 제가 이제 이후 공부를 좀 했는데 미국에서는 그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동차를 팔 수가 없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주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주가 더 많대요. 그래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 위스콘신에서 음. 그걸 팔 수가 없대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 이 인근 주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모시는군요. 차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온라인으로 구매한 뒤에 미네소타주 레이크 엘라모나 일리노이 인근주에서 픽업을 해와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이 복창이 터지는 거예요. 복창이 터져요. 그러니까 위스콘신에 쇼룸이 있어요. 네, 위스콘신 쇼룸이 네. 있는데 이 쇼룸이 있어서 이제 이 쇼룸에서 이제 주문을 이제 보고 온라인으로 이제 클릭을 하면 이제 그 온라인에서 어쨌든 그 옆에 있는 주에서 픽업을 해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목장이 쳐졌는데 대법원 선고가 있는데 요거 이제 2천만 달러를 이제 내놓은 거예요. 20일 동안 매주 100만 달러씩 주겠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사법권의 독립성 훼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인터넷 구매 요걸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요거를 이제 일론 머스크가 계속 바꿨어요. 자기가 이제 이 주마다 각계파를 매 주마다 소송을 해가지고 바꾼 주도 있고 못 바꾼 주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게 된 주가 있고 안 된 주가 대단하네요. 있는데 대단합니다. 계속 이제 해서 바꿨고 이번에도 소송을 해놨습니다. 1월에 소송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바꾸겠다고 그리고 이제 대법관이 지금 이제 바뀌잖아요. 선거를 해서 어쨌든 자기가 소송을 해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바뀌면 어쨌거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과연 소비자를 위한 선택인지 사법권을 위한 선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직접 판매가 이제 구시적인 판매를 금지하는 구시적인 유통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유통을 없는 게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게 맞다는 거고 근데 이제 소비자를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딜러들의 어떤 그 직장을 뺏는 거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판매에서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력으로 법과 사본을 재편하는 시도는 나쁜 거다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스콘신 주에는 오랜 논의를 거쳐 만든 제도다. 이거는 너가 왜 이걸 없애려고 하느냐? 오랜 전통인데 너가 없애는 건 좀 무리다라고 얘기했고 사법부 인사를 정치와 기업 자본으로 흔드는 건 민주주의 기반을 흔드는 제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테슬라 방식은 결국 부자가 대기업만이 법을 어기는 방식을 이기게 되는 구조는 나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뭐 한편을 맞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이거로 제가 조사를 해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잠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거라서 ABC 방송과 뉴욕 타임즈에 난 기사를 제가 조사를 해와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다음 소식도 재밌습니다. 오늘 난 소식인데 드디어 이제 이거를 원래는 이제 뉴욕 타임즈가 오랜 기간 오픈 AI 저작권 침해 소송을 해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미국 연방법원이 오픈 AI 소송 기각 요청을 일부 기각하고 핵심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 소송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미국 연방법원이 뉴욕 타임즈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오픈 AI 소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핵심 주장에 대한 본안 소송을 허가한 거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AI 저작권 침해할 수 있는 데서 본 법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AI 훈련에 사용된 뉴스, 기사, 책, 이미지를 저작권상 보호하는 창작물로서 무단 사용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이게 이제 직접 다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이게 저작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 AI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된 겁니다. 이건 향후에 이제 이 법안에 따라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저작물에 해당되냐는 부분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첫 판단이 된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AI는 저작권에 대해서 자유로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법원이 정당한 답변을 위해서 직접 답변을 시작하게 될 그런 거죠. 이게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책임을 일부 질 수 있게 됐다는 약간 이런 답변을 받게 되는 거고 AI 기업들의 책임 회피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시사하게 된 겁니다. 예, 이제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네. 무조건 이건 공정 그렇네요. 이용이다라는 게 이제 통하지 않게 돼요. 그렇네요. 오랜 노력이 뉴욕 타임즈의 오랜 노력이 이제 빛을 발하게 된 어떤 그런 케이스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디어 콘텐츠와 생성 AI의 법적 경계를 정하는 시금석이 된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뉴욕 타임즈가 되게 길게 썼어요. 그건 안 가져왔습니다. 제가 너무 머리가 아파서 안 가져왔어요. 자랑하듯 써놨는데 안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 이게 이제 이번 소송은 우리는 원문을 출력하지 않음으로써 AI를 출력하는 내용을 새로운 생성물이라 주장하는 펼친 것에 대해 법원이 그 주장만을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소송이 이제 다양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실제 침해 여부에 대해서 정밀한 기술적인 단계의 쟁점을 이제 다루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 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라이센스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협상을 어떻게 하게 될지, 그러니까 이제 금액도 정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정하게 될지 좀 궁금하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앞으로 정하게 되는 부분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요 이제 이게 이제 세월을 좀 느끼게 하는 부분인데요. 미 지상파 30년 동안 이제 이게 됐거든요. 이게 애프터 미드나잇이라는 프로하고 ABC의 지미 킴벨 라이브랑 MBC의 아마 레이트 나이트 미드 세러 메이어라는 이 프로가 있는데 이런 프로도 이제 없어질 위기가 하나는 없어졌고요. 두 개도 이제 없어질 위기가 있습니다. 이게 12시 30분에 심야에 30년 가까이 방송됐던 건데 이게 이제 없어집니다. 이게 이제 세월이 정말 옛날이여라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세월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상파 심야 토크쇼가 수명이 다했습니다. 전통적인 심야 토크쇼 포맷이 개그 오프닝부터 시작해서 막 나오면 옛날에 우리 잔이유 씨는 잘 모르시죠? 네, 몰라요. 서세원 씨도 잘 모르시죠? 이런 게 있었어요. 막 웃기면서 막 약간 이런 식으로 12시 막 하는 게 있었어요. 막 11시 이럴 때 하는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래한 겁니다. 약간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막 황 PD님은 아세요? 모르시네요. 예, 황 PD님 저랑 비슷한 세대가 아니시군요. 저보다 더 어리세요? 그러세요? 네. 그러시군요. 비슷한 연배 아니세요? 조금 비슷하긴 하죠. 네. 네. 요런 비슷한 연대신데 요런 네. 40대시군요. 아닙니다. 네. 네. 어쨌든 요런 게 이제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없어진 것들이 어쨌든 시대가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쇼가 이제 한국에서 한때 유행했었는데 90년대부터 이렇게 2000년대 초반까지 유행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게 시대가 좀 변한 거죠. 이런 시대가 변한 거고 플랫폼이 탈지상파 엔터테인먼트 전쟁의 가소가 되고 심야 프로그램 예산이 축소되면서 이제 유명 호스트들이 없어지게 무엇보다 이게 이제 문화적 유대가 해체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소비자 주도의 플랫폼 생태계가 좀 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뭔가 많은 변화가 좀 있는 게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소비층이 좀 많이 변하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랄까 호스트 방송인이 아닌 브랜드화된 크리에이티브가 좀 많이 생기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콘텐츠뿐만 아니라 굿즈, 광고, NFT 같은 것도 이제 어떤 비즈니스의 주체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토크쇼의 미래는 크리에이티브가 경제 콘텐츠 허브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유명 셀럽이 아니라 사실 이게 좀 다양하게 된 거고요. 플랫폼의 독점은 분산 소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플랫폼의 통합화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존, 유튜브, 스포티파이처럼 플랫폼이 다시 IP로 독점 계약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약간 이런 시대고 심야 토크쇼는 라이브 쇼에서 장르로 재정의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한가하게 저녁을 편하게 즐기는 대화형 콘텐츠가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야 토크쇼는 시간의 개념을 벗어나서 느낌과 스타일로 재정의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토크쇼를 하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그들만이 즐길 수 있게끔 뭔가를 줘야 될 거. 그러니까 느끼게 하는 시간이 돼야지 막 주입을 하는 이런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는 이제 정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심야는 방송국이 아니라 플랫폼 크리에이티브 브랜드 IP가 주도하는 탈시간형 대화형 엔터테인먼트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시간을 방송국이 주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그리고 이제 한 시대의 종언이자 뭐 크리에이티브를 주도하는 혁신의 서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약간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이제 몸소 깨닫는 약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깨달아서 빨리 바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바꿔야 될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런 건 우리나라가 좀 빠른 것 같아요. 네, 미국은 그럼요. 느려요. 네, 제가 볼 때. IT 강국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드리겠습니다. 자, 구글이 마지막 소식인데 안드로이드 OS 개발을 전면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구글은 사실 이제 오픈이 좀 유명한데 이게 전면 비공개로 한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AI 통합과 독점적 최적화 전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사실은 제미나이처럼 대형 AI 모델을 할 때 통합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기술 노출 없이 폐쇄형 개발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일단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 샤오미 등 OEM 파트너사 긴장을 좀 완화시키려고 한 건데 구글이 이제 AI 중심의 안드로이드 통제권을 좀 되찾고자 그 OEM에게 완성된 코드만 전달하고 핵심 개발은 내부에서 컨트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 러시아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좀 방지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전환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대응책을 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중국도 이제 일부 기업들이 사실은 안드로이드 코드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에서 자체 OS를 많이 활용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원래 해야 되는 것들을 역전당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자신의 원천 기술인데 러시아가 자체 OS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이제 중국도 자체 OS를 막 자기 거를 베껴가지고 오히려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오히려 역전당하는 일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 걸 베껴가지고 그러니까 응용하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싶었던 구글이 기술 독립성과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정학적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겠다고 선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이 iOS 그러니까 애플하고의 경쟁에서 고급화 경쟁을 좀 하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픈을 너무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대중화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된 것 같다고 이제 확보는 충분히 하게 된 것 같고 이미 풀 상태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OS나 이런 것들을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를 했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더 이상 확보는 어렵다고 생각한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을 더 이상 이제 공개를 안 하겠다 생각한 것 같고 애플은 항상 요를 비공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충분히 자신들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이제 안드로이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이제 뒤늦게 이적을 따라가게 된 거는 시스템 레벨을 최적화하고 보안 업데이트를 신속화하고 AI UX 혁신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AI 통합의 주도권을 하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기술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OEM 통제권을 하면서 애플의 전략을 좀 베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네, 오늘도 많은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또 발빠른 소식도 랩소디가 계속 함께 하도록 할게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시청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